최근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이 끝내 숨지거나 또 목숨을 걸고 밖으로 나와서 구출을 요청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아동학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취재를 많이 했던 우리 임지선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2015년이었죠. 이게 5년 전인데 네. 그때 부끄러운 기록 아동학대라는 탐사 보도를 주도했었죠. 네네. 몇 분이서 같이 하셨었나요? 그때? 저희 탐사팀에 5명 정도가 음. 이렇게 결합하면서 같이 했었는데요. 네. 5년 전 얘기라서 사실 뭐 구문이 돼서 얘기할 일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현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때 취재했던 내용이 역시 지금도 같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예.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사건은 더 늘어난 걸로 나옵니다. 5년이 지났는데. 네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아동학대 어디까지가 좀 아동학대인가요? 아동학대를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냐, 이게 학교 현장에서도 이제 체벌 문제로 그런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아동학대 뒤에 체벌을 전면 금지하자 집안에서도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디까지가 아동학대인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라는 게 일단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건 물리적 폭력이죠. 그렇죠. 때리는 그거는 거. 제일 티가 잘 나고 사실 신고 확률도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안 보이는 정서적 학대. 공부하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아이한테 압박감을 준다든지, 이번에 이제 창녕의 사례에서도 그 이제 쇠사슬에 묶여있던 아이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신데렐라의 언니들도 학대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도 학대를 당한 것도 정서적 학대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교육적으로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든지, 다쳤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든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방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고되기도 어렵죠. 공부해라 이것도 지금 정서적 학대인가요? 공부해라 특히 1등해라. 그리고 성적 1등해라. 갖다가 아이들이 자살할 정도로 이제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가 예. 한국에서는 또 되게 만연하죠. 그렇죠. 학원 보내고 하는 네. 것 때문에요. 네. 저희 애도 중인데 네. 저도 좀 조심해야 여러 가지 되겠네요. 생각이 드시죠. 예. 각자들이 좀 돌아봐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최근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창녕에서 피해 아동은 지금 1월에 이미 위기 아동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지자체에서 현장 방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태를 키웠다 이런 네. 비판이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까? 네, 지금 저 기자가 2015년에 뭘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그러시죠. 드리면은, 네. 2015년에 저희가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학대로 음. 죽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 네. 하고 기록을 봤더니 기록이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결국에 신고 건수만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겪어보면 지나가다가 만약에 누가 애가 아빠한테 한 대 맞고 있다. 바로 신고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신고하지 않으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고된 아동 중에서 죽은 아이들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리다 보니까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현황을 알 수가 없어서 2015년에 세 본 겁니다. 그 그렇군요. 이전에 2014년까지 7년 동안 죽은 애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네. 그때는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하는 이유를 저희가 의미부여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전시 상황이 아니라 평시일 때 이런 작업을 해야 대책 수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때 말하는 전시라는 건 아이가 막 죽었을 때, 지금처럼 막 사건이 막 떠들썩할 불거질 때. 예. 예. 모두가 관심을 갖고 눈물을 흘릴 때, 이럴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닐 때 찬찬히 좀 짚어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그때 대책으로 꼽았던 것들이 네. 예방접종을 받으러 오지 않는 애들, 장기 결석하는 초등학생, 어린이집,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애들, 이런 애들을 반드시 위험 신호를 신고 전에 잡아내야 된다라고 저희가 그때부터 주장을 했었어요. 그랬군요. 그게 비로소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게 이 아동행복 지원 시스템이고 2018년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학대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 예, 41개의 그런 요소들을 막 교차해가지고 봐서 이 아이는 그 기초수급 대상자이기도 하면서도 또 예방접종을 받으러 오지를 않고 있고 뭐 학교에 안 나오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을 교차시켜서 네. 학대 의심 아동이다라는 것만으로도 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막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이 2020년에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이혼 신호가 감지됐어도 집에 가보는 행동을 일단은 멈춰라. 이렇게 된 코로나19 겁니다.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학대 의심 강도가 높은 아이들까지도 가정 방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엔 이렇게 자기 발로 막 발코니를 넘어서 위험하게 나온 아이만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발코니를 넘어오지 않은 아이들은 그 집안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음이 무겁네요. 예.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 이게 작동이 잘 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필요 조건 정도인데 네.
뭐 이것만 작동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뭐 취재하면서 현장을 보면은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네. 너무 막 판에 박힌 얘기 같아서 이제 좀 뭐 다 아는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시스템은 이런저런 건의들로 아이디어들로 시스템 갖추셨다고 쳐요. 네. 그럼 시스템에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아, 어느 동에 있는 어떤 아이가 위험한 것 같다. 이 네. 아이의 환경이 너무 지금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누가 갑니까? 컴퓨터가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지자체에 있는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들 가장 전선에 있는 분들이 나가셔야 됩니다. 직접. 네. 그런데 그분들은 인력이 확충되지 않고 그분들은 24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처우도 열악한데 늘어나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 이 갈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신고는 계속 물밀대로 오는데 신고 오는 거 외에 이렇게 빨간불이 켜진 아동들한테도 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만 갖춰놨다고 우리가 뭐 어느 정도 해결했으니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지금. 그렇군요. 네네.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 경찰에 체포될 때 의붓 아버지하고 친모가 자해를 시도하고 네. 또 의붓 아버지의 경우에 남은 아이들의 법원 임시보호 명령이 부당하다면서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던데 네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합니다. 이 현장에서 가해 부모들의 극단적 태도가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라고 하던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을 지금 사랑해서 훈육 차원에서 한두 대 때린 건데라는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게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런데 네. 이분들은 폭력범이고 살인자예요. 범죄자입니다. 범죄 시각으로 하면 이 범죄자의 행각이 이해가 됩니다.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이를 분리하고 자기를 굉장히 무슨 문제 있는 사람처럼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느끼고 엄청나게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자기가 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실제. 생각하는 네네. 건가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한두 건의 사례지만 저희가 지금 매년 뭐 2만 건 넘게 학대를 인정받고 있는 사례의 대부분이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상담원들에게 칼부림을 하고 쌍욕을 하면서 아이를 내놓으라고 하고 나한테 계속 무슨 상담을 받으라는 둥 요구를 하지 말라고 굉장히 이렇게 반감을 갖고 괴팍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렇군요. 때문에 그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가뜩이나 밀려드는 것들을 대응하느라고도 힘들고 경찰처럼 모든 조사권이 정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 열어달라고 하기도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가해 부모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온다면은 대응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네요. 예. 경찰이 전형적입니다, 같이 하지 않으면 사실. 안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자, 아동학대 신고가 지난 5년 동안 매년 증가했는데 올해 코로나19 이후로 좀 처음으로 감소를 했다는 네네, 이게 게 바로 나와요. 위험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예. 감소했다라는 게 사실 신고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있긴 있는데. 네네. 신고가 없는 이유는 노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상은 존재하지만 그게 네네네. 신고가 안 된다. 더 네네. 위험한 상황인 네. 거네요. 제가 이제 만나봤던 아이들이나 죽은 다음에 기록들로 발견된 아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웠던 게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원 시간이 되면 울어요. 집에 가기 싫다고. 어쨌든 합법적으로 네, 부모의 여기 동의하에 벗어날 수 있는 거니까. 벗어날 그런 수 거네요. 있고 그리고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호소는 잘 못합니다. 엄마가 두려워서 아빠가 두려워서 호소는 못하지만 자기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자기 상태를 혹시나 다른 사람이 봐줄 수도 있는 다른 어른이 봐줄 수도 있는 기회 이거 자체가 코로나19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 폭력 가해자들 가해 부모들의 이 폭력 성향을 더 키우는 요소 중에 가장 강력한 요소가 고립감입니다. 내가 고립됐다는 그 느낌이 이 사람들을 더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막 폭력성을 배가시키는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완벽하게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그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코로나가 이 정도 장기화되고 있으면 반드시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사건들이 막 발생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니까 정부가 일단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나서긴 했는데요. 결국 뭐 사후 약방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사후 약방문이라도 하는 게 다행이긴 할 텐데 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취재를 해본 경험에 비춰서. 이게 이미 이 아동복지판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원하는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 아동복지법은 죽은 아이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누구 하나 죽어야 정말 끔찍하게 이렇게 쇠사슬 달군 프라이팬 이런 얘기가 나와야 비로소 한 단계의 법안 발전, 예산 조금의 좀 더의 투입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사후 약방문이라도 제대로 하면 다행인 것이요. 지금 사람들이 조금 생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갈까?
어느 쉼터에 머물러야 될까? 이 아이들이 지금 적어도 9살짜리라면 앞으로 18세가 되기까지 9년 동안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쉼터당 한 7명 정도 머물 수가 있어요. 전국에 72곳 정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계속 밀려드는 신고와 긴급 구조해야 될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안정감을 갖고 지낼 어떤 숙소, 방 하나라도 있을까? 이 생각에 우리 생각이 미친다면은 네. 우리 예산을, 우리 세금을 이쪽으로 투입해야 된다는 강렬한 이제 요구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후 약방문이라도 제대로 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 예산도 뭐 얼마 안 되겠네요. 정말 안 되죠. 이 지금 뭐 그 아동 복지 쪽 예산도 적은데 그 아동 학대 쪽 예산은 뭐 3%, 복지 예산은 3%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나마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쉼터를 앞으로 뭐 2022년까지 20곳 늘리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선포는 아주 쉬워요. 그런데 20곳이 늘리려면요. 아이를 이제 지금의 이렇게까지 극심한 학대를 받은 아이를 어떤 쉼터에 보낸다고 할 때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너무 불쌍해서 내가 보호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냥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심각한 학대를 당해서 뇌손상과 굉장한 정서적인 이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그 받아야 뒤에 되는데. 그 뒤에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은 동화의 마지막처럼 아름답지 않아요. 아이들이 사랑만 주면 정말 감사해요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정서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먹는 거나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도 나타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 기관이 필요한데 그 전문 쉼터에 계신 상주하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24시간 나이대도 다른 그 7명의 아이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200만 원도 못 받으세요. 이런 상태의 쉼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내가 쉼터를 한번 운영해 보겠노라 손들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선포를 20곳을 늘리겠다고 해도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몇 곳이 늘어났는지 보시면은 한숨이 나실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일이 터지니까 자기 일처럼 해달라 공무원들한테 위기아동을 다루는 네네. 공무원, 자기 일처럼 해달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 자기 일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투입하고 그분들의 처우도 개선하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천안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어머니는 살인죄로 구속이 되고 아버지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 네네. 엄마는 구속, 아빠는 불구속. 이렇게 되면 아빠가 계속 아동학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정말 우스운 겁니다. 이 죽을 정도의 학대, 아이가 죽을 정도의 학대에 대해서도 아직도 이쪽 바닥에서는 마치 그냥 턱 치니까 억하고 죽은 것 같이 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아이를 처음 학대하는 사람이 막 가방에 넣고 드라이어를 하고 그 위를 밟고 할 수 없습니다. 이 폭력은 굉장히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발전되어 온 폭력이라고 할 증폭되어 수 있어요. 왔겠죠. 예. 예. 그런데 가방에 넣은 순간에 아빠가 알았냐 몰랐냐를 갖다가 이 처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의를 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행태가 얼마나 이게 한심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동 처벌을 하지는 못할 망정 네. 굉장히 그 온정주의적인 태도로 남은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애들은 부모가 키워야지, 둘 중에 한 명만 들어가고 둘 중에 한 명은 남은 애들 키우자는 식으로 한쪽만 이제 기소를 하고 다른 사람은 아예 불구속에 기소유예, 아예 집행유예도 아니고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 그래요.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면 남은 아이들은 그 남은 가해자에 의해서 키워지게 되고요. 주타깃이 사라진 다음에는요. 아이가 여러 명이어도 주타깃의 폭력의 범죄이기 때문에 주타깃이 있습니다. 그 주타깃이 죽거나 네. 사라지잖아요. 네. 그럼 남은 아이 중에 다시 타깃이 한 명 주타깃이 생깁니다. 만들어지는 네네네. 거네요. 그것은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되게 반복적으로 알 수 있는 굉장히 현상이에요. 그런데 다른 아이가 타깃이 됐을 때 이 남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대 관점으로 보살피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시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를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서야 그 아이들이 또 이렇게 완전 극단적인 위험 신호를 보낼 때서야 발견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라고 또 다시 사후적으로 놀라고 그런 행동을 우리가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책임을 못 지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동학대 보도 행태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언론이긴 하지만 네.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거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것이요. 저희가 2015년에 보도했을 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 때 전쟁이 났을 때 보도하지 말고 좀 평시에 차분하게 짚어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좀 선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잘 안 읽혀요. 사람들 관심을 끌기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막 시끄러울 때 조금 품을 덜 들여서 한번 보도하는 것이 차라리 더 읽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조금 한번 되돌아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이런 보도 행태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차분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사 보도하고 문제점들을 짚고 대안까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네. 지속이 된다면 저희도 그때는 많이 실망했지만 2015년에 했던 보도와 그걸 묶은 책이 지금까지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다시 읽히면서 사실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우리가 써내려가는 것들이 실제로 사회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긍심을 갖고 기사를 써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신문이라도 이 네네. 휘발되는 사건으로만 보도할 게 아니라 좀 깊이 있는 탐사로 네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획 보도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가 예산 얘기, 자원 투입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사회에서 사회복지망을 갖추지 않고 싶을 때 그쪽에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싶을 때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가정에서 책임져. 원가정 보호 원칙입니다. 가정에서 책임지면 되지. 왜 사회한테 자꾸 그걸 하라고 그래. 이 문제가 이렇게 극심하게 벌어진 아동에 대해서도 이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원가정 보호 원칙으로 맡겨버리면 걔 밥도 그 집에서 주고 네. 그 집의 옷감 문제들도 그 가정이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회가 이런 방식으로 나가지 않게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지적해줘야 됩니다. 왜 원가정 보호를 얘기해요? 그것은 사회에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지 않고 미루는 태도 아닙니까라고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같이 살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계속해서 피해를 반복하게 당하라는 얘기입니다. 뒤늦게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훈육을 이유로 체벌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있다면서요? 네네. 이 부분을 어쨌든 일부 의원들이 삭제하는, 그러니까 자녀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던데요. 예.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민법에 있는 건데 민법에도 뭐 때려라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부모의 징계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징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때려도 되고 어쨌든 애를 제대로 키우려면 부모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징계를 마음대로 줘도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관념의 최소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부모 가정 안에서의 체벌과 폭력에 대해서도 좀 단호한 어떤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이번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우리나라에만 아동 학대가 있는 게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 이미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으로 못 박아 놓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보다 아동 학대의 수위가 높았던 스웨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체벌을 금지했었습니다. 70년대. 네.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시점에는 전 국민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로 잘 바꿨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해보니까 좋더라라는 걸 어떤 알게 되는 부분에 거죠. 있어서는 이 국민의 인식보다도 좀 앞서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들, 차별과 폭력에 대해서 금지하는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계속 사건이 발생하고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좋은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